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한번 제 조상님들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양반 쪽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쨌건 간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역사를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천민신분, 조선시대 천민신분, 노비신분이었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불가능했겠죠. 어쨌건 이런 모습들이 가능토록 했던 역사적 순간, 그것은 바로 1894년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시행된 법률적으로 신분제의 법적 폐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엄청난 역사적 전환점, 바로 그 현장, 1차 갑오개혁 1894년 군국기무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갑오개혁은요, 크게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이렇게 해서 갑오개혁으로 나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흘러가서 을미개혁까지. 그러니까 갑오년이 여러분들, 이 갑오년이 언제야? 이게 189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94년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야.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졌죠. 청일전쟁도 벌어졌죠. 갑오개혁까지 벌어지죠. 와, 진짜 격동의 1894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오년이 바로 1894년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갑을병정 할 때 이제 갑5년이니까 그 다음은 을미년이 되는 겁니다. 1895년인데, 그러니까 1894년에 갑오개혁, 1895년에 을미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군국기무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일본이 일단 경복궁을 점령했고, 그리고 고종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개혁을 강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행된 게 군국기무처 중심의 갑오개혁.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농민운동 때 그 전주성을 함락을 하면서 입성을 하면서 전주 화약 풀면서 패전개혁하면서 정부가 만든 개혁 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정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교정청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면서 교정청 없애고 그냥 군국기무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군국기무처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차 갑오개혁. 네, 교정청은 없어졌고 이제 군국기무처,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개항 직후 8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개혁기구는 통미기무아문이고요. 그다음에 90년대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갑오개혁은요, 그 앞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급진개화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입헌군주제 주장하면서 왕권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개국기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청나라의 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청의 황제가 등극하면 그 황제의 연호를 따서 몇 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청나라 연호 쓰지 않고요. 그냥 개국기년. 개국기년이 이제 여러분 언제예요? 예, 1392년 조선이 건국하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그 시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또 일명 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던 또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중앙행정부, 이제까지 조선왕조는 의정부 6조 체제로 움직이잖아요. 그 6조를 이제 또 새로운 개혁을 단행해야 되니까 6개의 부처는 조금 부족했던 거죠. 2개 더 추가해서 8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6조가 아닌 8아문으로 바꿔요.
그래서 의정부 6조에서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게 되는 그 모습들.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재정의 일원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갑신정변 때도 재정의 일원화,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했는데 이제 1차 갑오개혁에서 의정부 8아문으로 바뀌잖아. 호조가 이제 탁지아문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탁지아문 중심의 재정의 일원화를 들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세 급납화예요. 세금을 돈으로 내는 그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세금은, 선생님도 지금 세금은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다? 바로 이때부터 확립되었다. 갑오개혁 때부터.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바뀌었던 어떤 그 변화의 내용들이 지금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낼 때 그냥 무작위로 찍어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언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돈이 모자라? 그럼 찍어! 라고 했다가 인플레이션 왔잖아요. Nope. 정부에서 보유한 은의 양만큼만 화폐를 찍는 것이죠. 이걸 은본위제라고 합니다. 은본위제. 그래서 은본위제가 시행되었는데 여기서 헷갈릴 건 뭐냐면, 헷갈리지 말할 건 뭐냐면 금본위제는 아니에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금만큼만 화폐를 찍어낸 걸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이 금본위제는 나중에 메가타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파견되었던 일본 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금본위제가 그때 시행됩니다. 이게 1900년대로 가야 돼요. 어쨌든 갑오개혁 때는 금본위제가 아니라 은본위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재정의 일원화, 조세의 급납화, 은본위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게 바로 이 신분제 폐지.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네. 신분제 폐지. 이거는 이제까지 몇천 년간 내려왔던 어떤 그 신분제를 법적으로 이제 종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래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실이 그 법에 따라 바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그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는 되었지만 신분제에 의한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건 뭐 거의 6.25 전쟁 때까지도 계속 갑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백정들이 형평운동, 우리 차별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으로 폐지되는 것. 그건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있어야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이 신분제 폐지는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학농민운동 때도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과부의 재가 허용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가지고 과부의 재가 과부도 결혼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갈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해 준 거죠.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 때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는 엄청 큰 거였거든요. 와우. 1차 개혁 때 진짜 정치, 경제, 사회 큰 모습들이 있네요. 정치적으로는 왕권의 약화, 그 다음에 의정부 8아문 체제, 경제적으로는 뭐 재정의 일원화, 조세의 급납화, 은본위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와우. 진짜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는 정말 그냥 조선왕조 500년의 어떤 그 통치 질서를 그냥 한 번에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 순간이 바로 1차 갑오개혁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실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는요, 일제가 당시 청일전쟁에 집중하느라고 여기에 관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김홍집, 이 군국 기무처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김홍집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홍집, 제가 기억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온건계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선 책략,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신 만나가지고 조선 책략 가져와가지고 결국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연결되었고 반대 세력이었던 위정척사파의 영남 만인소 올라오고 그 난리가 났던 그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김홍집 아닙니까? 80년대. 90년대 이 군국기무처에서도 이 김홍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건기아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홍집. 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혁도 자기들이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얘기하면 앞에 있었던 1차 이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의 내용을 반영해서 조상들한테, 고종이 조상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뀌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왕은 기존의 질서를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싹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묘에 가서 조상들한테 홍범 14조를 알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친일 내각이 들어와요. 특히 갑신정변 때 도망갔던 그 박영효, 이 박영효가 이제 여기에 들어옵니다. 친일 내각, 더 확실한 친일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많이 바뀌어요. 특히 이제 이 2차 갑오개혁은 특히 그 지방 질서에 대한 그 정비를 많이 해요. 지방 질서에 대한 2차 갑오개혁의 핵심은 지방이에요, 지방.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도 좀 바꾸곤 합니다. 의정부 8아문이었죠, 1차 갑오개혁 때는요. 이제 이거를 의정부 8아문에서 내각 7부,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내각 7부로 바꾸고요. 지방이 여러분들 팔도 체제잖아. 조선 팔도 체제. 그 팔도 체제를 지방 23부 체제로 바꿉니다. 23부 체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한은 뭐냐면 그 행정도 하고요. 사법, 재판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 기능. 군사 기능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사법 기능을 지방사또가 하지 못하도록 떼어내요. 그래서 이 사법 기능, 여러분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보시면 왜 사또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사또가 사법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해요. 2차 갑오개혁부터는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법 기능을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재판소. 지금 여러분들 뭐 억울한 일 있으면 뭐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 같은 경우 서울시장한테 가서 소송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법원에 가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행정만 하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된 거예요. 이때부터. 2차 갑오개혁 때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지방관은 이제 사또는 이제 행정과 군사만을 담당하고 사법 기능은 재판소에서 담당하더라.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떤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합니다. 왜냐면 1차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 이 신문제가 폐지가 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과거제가 이제까지 그 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되었던 이 과거제가 폐지가 돼요. 왜냐면 이제 과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배층들, 양반들이 관직에 올라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신문제가 없으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될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스템이죠? 이런 어떤 근대적 교육 학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학교들이 뭐 한성학교라든지 사범학교라든지 외국어 학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학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근대적인 학교의 어떤 출발이 바로 이 교육 입국 조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이 정말 큰 개혁이었어요. 아주 큰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는,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는 군국기무처가 진짜 큰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은 이제 지방, 그 개혁의 어떤 그 물줄기를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방 23부라든지 지방만의 권한을 줄여서 재판소를 만든다든지 또 교육입국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갑오개혁을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청해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요. 결국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체결한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을 뗀다야. 뗀다야. 이게 핵심이야. 시모노세키 조약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청해 요동반도를 가져가요. 요동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들어와 있어요. 영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나라에 들어와 있거든. 그런데 당시 어떤 제국주의 형님들이야. 러시아. 근데 러시아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청나라 이겼다고 그냥 가져가? 야,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여기는 내 구역이야. 너 누군데 여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러냐? 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거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한테 이제 뭐 일본 사실 제국주의의 어떤 그 끝자락에 있는 막내잖아, 막내. 막내 딱 데려놓고 너 많이 컸다. 이거 아니야. 여기는 우리 형님들이 다 갖고 있는 데니까 좋아하지 말고 너 나가라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은 하이 빠져버립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조선이 본 거야. 명성황후와 민실이 본 거야.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쳤잖아. 이거는 정말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일본이 이렇게 센 거야? 처음 한 거지. 그런데 그 일본이 깨갱하면서 꼬리를 내린 나라가 러시아란 말이야. 뭐야? 러시아는 더 센 거야?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요동반도를 다시 뺏긴 것도 열받은데 힘겹게 경복궁 점령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세력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조선마저 러시아 쪽으로 도망가 버리려고 하니까 요동반도를 돌려는 주겠지만 조선만큼은 돌려주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그 러시아와 연결하려고 하는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명성황후 살인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그렇게 칼로 난자질을 하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거든요.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까요? 정말 극악무도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때 보여준 겁니다. 정말 사과해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그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요. 일제가 이 개혁을 다시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명성황후와 민세력들이 러시아를 보면서 이제까지 어떤 그 일본 주도의 어떤 그 흐름을 좀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명성황후를 이제 죽이면서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을미년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연호를 갑오 1차 개혁 때는 개국 기년 1392년부터 1년을 쭉 시작했잖아요. 이제 아예 연호를 씁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의 핵심은 태양력이야, 태양력.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태양력 쓰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그 태양력이잖아. 음력 안 쓰잖아, 지금. 그죠? 그 출발이 바로 이 을미개혁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뭐냐면 단발령입니다. 상투를 잘라버리는 단발령. 이 단발령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은 효의 나라예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효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이 상투를 자른다? 이건 정말 문화적인 아노미, 충격. 실제로 여러분들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충격이거든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맞서는
을미의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더라. 어떤 건 1894년, 95년은 일본의 주도 하에 이 개혁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 개혁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타율성에 의해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그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변화라고 하는 거, 개혁이라고 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 이게 그 개혁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린 철저히 배제되고 철저히 소외되면서 정말 이제 이런 어떤 그 비극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갑오 을미 개혁이라는 겁니다. 아프죠? 예. 태양력 건양. 네, 양. 이렇게 이제 갑오 을미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고종은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의도대로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복궁을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거의 뭐 지금 인질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종이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아내가 칼로 난자질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고종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일본에 밀어붙이는 그 개혁 속에서 고종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